야, 너 요즘 주식하고 있었지? 지금 긴급 상황이야. 뭐? 갑자기 왜? 지금 잘 오르고 있는데. 라지 쿠마르라고 들어봤어? 인도의 베다 점성술사인데 이 사람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예언을 했어. 또 예언? 점성술? 그런 거 믿어? 아니, 이 사람은 진짜 다르다니까. 아비냐 아난드처럼 천체의 움직임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적중률이 엄청나.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다 맞췄어.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한국 증시가 곧 역사적 폭락을 맞이할 거라는 거야.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나왔어. 그리고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게 더 무서워. 진짜? 그럼 자세히 말해봐. 처음부터. 인도 바라나시의 겐지스 강변에서 3대째 점성술을 이어온 라지 쿠마르는 1975년생으로 베다 점성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서양 점성술과는 완전히 다른 고대 인도의 천문학과 수학에 기반한 예측을 한다. 저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합니다라고 그는 자신의 방법론을 설명한다. 행성들의 정확한 위치, 별자리의 변화, 달의 위상, 그리고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베다의 지혜를 수학적으로 결합하여 미래의 사건을 예측합니다. 라지 쿠마르의 배경은 매우 독특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베다 점성술을 배웠지만 동시에 정규 교육도 받아 뉴델리 공과대학에서 천체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을 결합한 독특한 접근법이 그의 강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점성술을 미신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수천 년간 축적된 과학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한다. 베다 점성술은 일반적인 운세가 아니라 우주의 리듬과 지구의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그는 2008년부터 국제적인 경제 및 정치 사건들에 대한 예측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예측에 집중해왔는데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와 정치를 수년째 추적해오고 있다. 저는 동아시아가 21세기 세계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천체 배치와 에너지, 흐름을 특별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적중률의 역사. 라지 쿠마르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그의 예측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는 베다 점성술의 복잡한 계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구체적인 예측을 해왔다. 2008년 초 그는 토성과 명왕성의 특정 배치를 근거로 그해 가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호황이라고 말할 때였지만 실제로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2011년 그는 일본에서 큰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3월 중순을 위험 시기로 지목했는데 실제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그는 영국이 EU를 떠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잔류를 예상할 때였지만 실제 국민 투표 결과는 브렉시트였다. 2019년 말 그는 2020년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하여 경제와 사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목성과 토성의 결합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다. 2023년 초 그는 한국에서 큰 정치적 격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법과 정의에 관련된 사건이 국가를 뒤흔들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되며 한국이 큰 혼란을 겪었다. 2024년 그는 중동에서 새로운 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화성의 위치를 근거로 10월을 특별히 위험한 시기로 지목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그달에 시작되었다. 라지 쿠마르의 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측은 2025년 10월 25일 그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되었다. 그는 50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차트와 계산을 공개하며 한국 경제의 임박한 위기를 경고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한국의 전체 차트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라고 그는 서문에서 밝혔다. 그 결과 매우 우려스러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악성 행성들이 한국의 경제 하우스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측이 추측이 아니라 수학적 계산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베다 점성술은 감정이나 직관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입니다. 저는 행성들의 위치를 도단위까지 계산하고 고대 경전에 기록된 수천 가지 규칙들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특히 그는 토성과 라후의 결합에 주목했다. 토성은 재앙과 위기를 상징하고 라후는 갑작스러운 변화와 혼란을 나타냅니다. 이 두 행성이 한국의 경제 하우스인 두 번째 하우스와 11번째 하우스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11월 초입니다. 그는 또한 목성의 역행도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목성은 번영과 확장을 상징하지만 역행할 때는 그 반대 효과를 냅니다. 목성이 10월 말부터 역행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한국의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달의 위상과 노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했다. 11월 초에 일어나는 특정 달의 위상과 케투의 위치가 결합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 폭락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라지 쿠마르의 가장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예측은 11월 5일 한국 증시가 역사적 폭락을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는 이날의 전체 배치가 극도로 불길하다고 경고했다. 11월 5일은 여러 악성 행성들의 영향이 정점에 달하는 날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토성, 라후, 화성이 모두 부정적인 각도를 형성하며 동시에 수성이 역행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배치는 역사적으로 큰 금융 위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제 계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이날 하루에 5에서 7% 정도 폭락할 것입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 2주간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져 11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20에서 2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락의 촉발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직접적인 촉발 요인은 기업 실적 발표나 경제 지표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정치적 사건이나 국제적 충격이 방아쇠를 당길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이미 쌓여있던 구조적 문제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10월 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용히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의 점성술사들도 비슷한 신호를 읽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월 5일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일 것입니다. 특히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 레버리지를 사용한 사람들이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화에 나설 것입니다.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매수 개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체의 배치가 바뀌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라지 쿠마르는 주식시장 폭락이 한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것이 결코 투자자들의 가벼운 손실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폭락은 시작일 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것이 한국 경제 전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금융 시스템, 소비 심리 모두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주식으로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11월 중순부터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와 투자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위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일부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특히 파생 상품에 많이 노출된 금융기관들이 위험합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한두 곳의 금융기관이 실제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산 가치 하락을 경험하면서 지갑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업률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업, IT 업종에서 대규모 감원이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초에는 실업률이 4에서 5%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라지 쿠마르는 경제 위기가 정치적 혼란과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전체 배치상 한국이 경제와 정치 양쪽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화성과 케투의 결합은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상징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것이 한국의 10번째 하우스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치 사건에 대해서도 암시했다. 11월 초나 중순에 정치권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증시 폭락과 맞물리면서 국가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경제와 정치 양쪽에서 불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야 대립의 격화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야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난할 것이고,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위기를 악화시킨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이 실질적인 위기 대응을 방해할 것입니다. 대중 시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규모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폭력적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 신뢰도 하락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이 위기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2026년에 있을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지 쿠마르는 한국의 위기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 위기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경제의 문제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전체 차트를 보면 한국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 나타납니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토성이 중국의 재정 하우스를 지나가면서 큰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11월에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파산하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것입니다. 중국 증시의 폭락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시도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큰 폭락을 경험할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폭락이 한국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시작될 수 있고, 이것이 한국 시장에 전염될 것입니다. 한중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중국 경제의 침체는 한국 수출에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매출이 급감하고,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증시 폭락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아시아 전체로의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과 중국의 위기는 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아시아 경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라지 쿠마르는 일본이 한국, 중국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일본의 전체 차트가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목성이 7번째 하우스에 위치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것은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본 증시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하락하겠지만 한국이나 중국만큼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이 낙폭을 제한할 것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본의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2026년 중반부터 일본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입니다.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깝게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중앙은행이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고 기업들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라지 쿠마르는 위기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는 천체 배치가 2026년 봄부터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성이 한국의 경제 하우스에서 벗어나는 것은 2026년 3월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때부터 상황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4개월입니다. 증시 바닥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코스피의 바닥은 2026년 1월이나 2월쯤 형성될 것입니다. 그때 지수는 1600에서 1700선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복의 촉매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26년 봄에 긍정적인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합의나 정책이 발표되면서 시장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목성이 순행으로 돌아서면서 긍정적 에너지가 강해질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6년 하반기가 되면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 구조적 문제들이 정리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한 경제 기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2027년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2027년은 한국에게 매우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목성이 한국의 행운 하우스에 들어오면서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라지 쿠마르는 자신의 예측이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줄이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조언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10월 안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거래나 파생상품 투자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과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식을 보유한다면 방어적인 업종,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등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조언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일부를 정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비율이 높은 부동산은 위험합니다. 2026년 초에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금이 왕이 될 시기가 옵니다. 위기 때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저가의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준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 패닉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정적 결정을 피해야 합니다. 라지 쿠마르는 자신의 예측을 마무리하면서 베다 점성술의 근본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일반적인 미래 예측이 아니라 삶의 경고라고 강조했다. 베다 점성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명확히 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주의 리듬과 에너지 흐름이 있고 그것이 지구상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행동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이 겪게 될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의 과도한 부채, 투기, 불평등의 결과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위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체는 계속 움직이고 에너지는 변화합니다. 어두운 시기 후에는 반드시 밝은 시기가 옵니다.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집단의 운명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운명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위기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파산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지혜롭게 준비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물질적 손실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라지 쿠마르는 자신의 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천 년간 인류는 하늘을 보며 미래를 읽어왔고 그것은 대부분 정확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별들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위로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월의 위기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11월의 폭락은 한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고통입니다. 2027년이 되면 한국은 더 강하고 건강한 경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 고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주의 섭리를 신뢰하라고 당부했다. 우주는 질서가 있습니다. 혼란 뒤에는 질서가 오고 파괴 뒤에는 창조가 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베다의 지혜입니다. 한국도 이 법칙의 예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제 분석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들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은 어려운 달이 될 것이지만 준비된 자는 이를 극복하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별들의 축복이 한국과 한국 국민 모두에게 있기를. 케일리 브라운. 누구야 그게? 미국에서 요즘 엄청 뜨고 있는 예언가야.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예언을 했어. 뭐라고 했는데? 10월이 끝나기 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뭔가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 커다란 편지가 날아온다는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39세의 케일리 브라운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언 사역을 시작한 비교적 신진 예언가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 적중률은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케일리 브라운의 배경은 다른 예언가들과는 조금 다르다. 그녀는 원래 CNN에서 국제 뉴스 기자로 일했던 저널리스트 출신이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20년 넘게 취재하며 이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저는 기자로 일하면서 세상의 표면만 보고 있다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라고 그녀는 고백했다. 뉴스는 이미 일어난 일만 보도하지만 저는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녀가 예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매우 극적이었다. 2022년 11월 그녀는 한국 취재 중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의사들은 그녀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기적적으로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래를 보는 환상들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녀는 회상했다. 하지만 제가 본 환상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케일리 브라운이 주목받게 된 것은 그녀의 2023년 예언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예언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했다. 2023년 3월 그녀는 한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실제로 그해 봄 한미 연합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북한은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3년 7월 그녀는 중국에서 경제적 위기의 조짐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실제로 중국 항다그룹 등 대형 부동산 기업들의 위기가 본격화되었다. 2024년 초 그녀는 일본에서 정치적 스캔들이 터질 것이며
이것이 기시다 내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실제로 자민당 정치자금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2024년 중반, 그녀는 한국에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실제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일어났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2024년 말, 그녀는 미국 대선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예언을 의심했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대부분의 예측을 뒤엎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2025년 초의 예언이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이것이 국가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실제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가 크게 분열되었다. 케일리 브라운의 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언은 2025년 10월 20일 그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녀는 이날 1시간 30분에 걸친 긴 영상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어서 공개 24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다. 어젯밤 저는 가장 강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것은 환상이라기보다는 마치 제가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고 여의도 광장에 서 있었으며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이 환상이 10월 초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었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0월 19일 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완전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다. 저는 이 예언을 공개하는 것이 두렵습니다라고 그녀는 고백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한국과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 평화에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또한 이 예언이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항상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하여 준비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을 주어 용기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일리 브라운의 예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10월 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나타날 징조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한국의 미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상 중에 저는 여의도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라고 그녀는 상세히 묘사했다. 날짜는 정확히 11월 1일이나 11일로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퇴근길에 광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구름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세 줄기의 빛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금색, 하나는 은색, 하나는 붉은색이었습니다. 그 빛들이 광장 중앙에서 만나 하나의 거대한 빛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어린아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빛의 기둥이 지속된 시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현상은 약 7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었고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한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빛이 사라진 후 일어난 일이었다. 빛의 기둥이 사라진 자리에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새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종이였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 천천히 광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다고 묘사했다. 종이에는 한글로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준비하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종이를 주운 사람은 곧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이것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징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해석을 제공했다. 이 징조는 한국에 큰 변화가 임박했다는 하늘의 경고입니다. 세 가지 색깔에 비친 각각 경제적 변화,
정치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격변을 상징합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케일리 브라운의 예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지는 커다란 편지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한국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문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의 징조가 나타난 다음 날, 미국에서 특별한 편지가 도착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편지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했다. 미국 국무부가 아니라 백악관에서 직접 특사를 파견할 것입니다. 그 특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하여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될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대략적인 주제는 알 수 있었다고 한다. 편지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에 관한 새로운 정보. 둘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셋째, 한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중요한 결정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 편지가 한국 정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이 편지를 받은 한국 정부는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따르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거부하면 한미 동맹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는 한국 외교 사상 가장 어려운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편지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처음에는 비밀이 유지되지만 11월 초에 어떤 경로를 통해 이 편지의 존재가 언론에 누설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고 비난할 것이고, 여당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호할 것입니다. 편지의 궁극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이 편지는 한국 외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케일리 브라운의 예언에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갇혀있던 지도자의 귀환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한국 정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상 중에 저는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건물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시작했다. 그곳은 분명 교도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는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석방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일은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도 15일에서 20일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나 특별 사면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석방 소식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예언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사회가 완전히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한쪽은 환호하며 거리로 나와 축하할 것이고, 다른 쪽은 분노하며 항의 시위를 벌일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릴 것입니다. 석방된 지도자의 첫 번째 행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석방 직후 짧은 담화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복수나 재기를 언급하는 대신 그는 화해와 용서를 말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 변화가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그가 너무 유약해졌다고 실망할 것이고, 반대자들은 이것이 계산된 연기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정성이 입증될 것입니다. 그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그는 정치 일선으로 완전히 복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조언자이자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2027년 북한과의 만남에서 그의 경험과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케일리 브라운의 예언에서 놀라운 부분은 한국이 혁신적인 신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녀는 이것이 한국의 국방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환상 중에 저는 한국의 어느 비밀 연구소를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곳에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무기의 성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무기가 아닙니다.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훨씬 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그리고 제가 이름조차 모르는 기술들이 결합된 시스템입니다. 개발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무기는 2026년 초반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 공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달간의 비밀 테스트를 거친 후 2026년 중반쯤 그 존재가 처음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무기 공개의 방식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공개는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 발표회를 열어 이 무기를 시연할 것입니다. 그 시연을 본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무기의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무기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적의 무기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그것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이 무기의 등장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북한은 위협을 느낄 것이고 중국은 경계할 것이며 일본은 부러워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기가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약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이 무기를 통해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27년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한국에게 유리한 고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케일리 브라운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위험한 부분은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전자기 펄스 EMP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녀는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것은 제가 본 환상 중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환상 중에 저는 중국의 어느 군사 기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군인들이 특별한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탄을 싣지 않은 미사일이었습니다. 대신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일은 2026년 여름이나 가을쯤 일어날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이 신무기를 공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일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신무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미사일의 목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사일은 한국 전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할 것입니다. 아마도 서울이나 그 주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것이 경고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의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했다. 미사일은 한국 상공 약 400km 높이에서 폭발할 것입니다. 그 순간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발생하여 지상의 모든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신무기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공격의 결과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놀랍게도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한국의 신무기 시스템이 전자기 펄스의 대부분을 차단하거나 무력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인 정전이나 통신 장애가 발생하겠지만 몇 시간 내에 모두 복구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강력하게 항의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가 소집되고 국제사회가 중국을 비난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것이 훈련이었다고 변명하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미국은 한국을 강력히 지지하고 중국에 경고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중국은 2026년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현재의 지도부가 약화되고 새로운 세력이 부상할 것입니다. 특히 군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이것이 중국의 대외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본은 2026년 초에 정치적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새로운 여성 총리가 등장하여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임기는 2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2027년 후반에 일본을 강타할 대재해로 인해 그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2027년 봄의 남북 정상회담은 과거의 어떤 회담과도 다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합의가 도출되고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 협력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6년 한 해 동안 심각하게 분열되었던 한국 사회가 2027년 봄부터 화해의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갇혀있던 지도자의 중재 노력, 북한과의 화해, 그리고 국제적 위상 상승이 모두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케일리 브라운은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그녀는 예언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예언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오히려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케일리 브라운의 10월 대예언은 많은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진위 여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예언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과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11월이 끝나기 전 과연 여의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 그녀가 예언한 일들이 차례로 현실이 될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파였습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56세의 줄리 그린은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현대 예언가 중 한 명이다. 그녀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언 사역을 시작했으며 특히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예언으로 유명해졌다. 줄리 그린의 예언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그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형식으로 전달한다. 그녀의 예언은 일반적인 예언자들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직설적이다. 저는 단순히 제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항상 강조한다.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메신저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그녀의 예언 적중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다. 2020년 대선에 관한 예언,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 시기, 여러 정치인들의 운명 등을 정확히 맞춰왔다. 특히 그녀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언을 자주 하는데 실제로 많은 스캔들과 비리들이 폭로되어 왔다. 이번 한국에 대한 예언은 그녀가 2025년 10월 새벽 기도 중에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즉시 이를 녹화하여 20일 오후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공개 24시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한국이여 들으라. 줄리 그린의 한국에 대한 예언은 주께서 말씀하시길이라는 그녀의 특징적인 말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달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한국이여 들으라라고 그녀는 엄숙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이 땅에 심었고 너를 통해 복음이 온 아시아로 퍼져나가게 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라이며 내 눈동자와 같은 나라이다. 하나님의 한국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후 경고의 말씀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이여, 너는 내게서 멀어졌다. 너의 지도자들이 교만해졌고 너의 백성들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 너의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했고 진리보다 인기를 추구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죄목들이 나열되었다. 너희는 낙태로 무고한 생명들을 죽였고 동성애를 받아들였으며 우상을 섬기면서도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너희의 정치인들은 권력과 돈을 위해 영혼을 팔았고 너희의 기업인들은 탐욕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다. 하지만 심판만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도 함께 왔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너를 정련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11월부터 시작될 일들은 심판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치유의 과정이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과정이다.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11월은 시작이다. 11월에 일어날 일은 너희를 깨우는 경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12월, 1월, 2월을 거치며 더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도자들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줄리 그린의 예언에서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지도자들의 숨겨진 비밀이 폭로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11월에 큰 폭로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녀는 선포했다. 너희 정치 지도자들이 숨겨온 비밀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법을 어기고 권력을 남용한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날 것이다. 폭로의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이것은 언론을 통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언론도 부패했기 때문이다. 대신 이것은 내부 고발자들을 통해, SNS를 통해,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폭로될 내용들에 대해서도 암시했다. 너희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존경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될 것이다. 뇌물, 성적 스캔들,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기밀 유출.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특별히 한 인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주목받을 것이다. 그는 지금 숨어 있지만 11월에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면서 한국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폭로는 고통스럽겠지만 필요한 것이다.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은 더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가 될 것이다. 경제의 거짓 번영이 무너질 것이다. 줄리 그린의 예언에서 두 번째 주요 내용은 한국 경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현재의 경제 호황이 거짓이며 곧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경제를 보라라고 그녀는 말했다. 겉으로는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 마치 겉만 화려한 무덤과 같고 페인트 칠만 새로 한 썩은 집과 같다. 경제 지표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너희의 경제 지표들은 조작되었다. 주가는 인위적으로 부양되었고 성장률은 빚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실업률은 축소 발표되었고 물가는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었다. 이 모든 거짓말이 11월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부채 위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가장 큰 문제는 빚이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것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폭발할 것이다. 어떤 큰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파산하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너희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다. 실제 가치의 몇 배로 부풀려져 있다. 이 거품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게 될 것이다. 특히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주식시장도 급락할 것이다. 코스피가 한때 1500 아래로 떨어질 것이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조정이다. 거짓 번영을 청산하고 건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교회여, 회개하라. 줄리 그린의 예언에서 가장 강렬한 부분은 한국 교회에 대한 책망이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타락을 강하게 질책하신다고 전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한국 교회여, 너희는 내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고 그녀는 엄숙하게 선포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번영신학을 가르쳤고, 사랑을 말하면서 세상을 심판했으며, 겸손을 설교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망이 이어졌다. 너희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을 보라. 그들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양털을 깎는 사업가가 되었다. 헌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권력자들과 유착하며 세습으로 교회를 사유화했다. 교회의 정치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너희는 교회를 정치 집회장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적 이념을 더 열심히 전파했다. 보수니 진보니 하며 서로를 적대시하고 반대편을 사탄의 편으로 몰아세웠다. 이것이 어찌 내 교회의 모습이냐? 물질주의에 빠진 교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너희는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탐욕을 정당화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고 가르치며 가난한 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정죄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사기다. 하지만 심판만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도 주어졌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11월부터 시작될 흔들림을 통해 너희가 회개한다면 나는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진정한 목자들을 일으킬 것이고 순수한 복음을 회복시킬 것이다. 구체적인 변화의 징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1월과 12월에 몇몇 대형 교회에서 큰 스캔들이 터질 것이다. 이것이 한국 교회 전체에 충격을 줄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화의 과정이다. 가짜 신자들이 떠나가고 진짜 신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한국이여,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 줄리 그린의 예언에서 놀라운 부분은 북한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녀는 북한에서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북한을 보라라고 그녀는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복음의 빛이 가장 약한 곳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곳을 잊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북한 지도부의 변화에 대해 예언했다. 2026년 봄, 북한의 권력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엄청난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 개방적인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 개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새로운 지도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북한의 영적 변화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복음이 북한 땅에 퍼져나갈 것이다. 지하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예수를 영접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국 교회여,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의 형제자매들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북한의 문을 여는 역사를 행할 것이다. 통일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도 암시했다. 2027년이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그 해에 남북 관계에서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완전한 통일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통합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중국의 거인이 두 개로 갈라질 것이다. 줄리 그린의 예언은 한국을 넘어 중국에도 미쳤다. 그녀는 중국에서 엄청난 권력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중국을 보라라고 그녀는 시작했다. 하나의 거대한 용처럼 보이는 나라, 세계를 삼킬 것 같은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나라. 하지만 그 용이 곧 둘로 쪼개질 것이다. 권력 분열의 시작에 대해 예언했다.
2026년 초부터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시작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두 개의 강력한 파벌이 형성되어 서로 경쟁할 것이다. 현 지도자의 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중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2026년 중반쯤 실질적인 권력을 잃게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권력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군부의 역할 증대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군부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두세 명의 강력한 장군들이 등장하여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이들은 이전 지도자보다 더 실용적이고 개방적일 것이다. 중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제 정책이 크게 바뀔 것이다. 국가 통제를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할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일 것이다.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북한 문제에서도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일본의 여왕이 일어날 것이나 그녀의 시간은 짧으리라. 줄리 그린의 예언에서 일본에 관한 부분은 매우 극적이었다. 그녀는 일본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지만 비극적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일본을 보라라고 그녀는 말했다. 오랫동안 남성들이 지배해온 나라, 전통과 관습에 얽매인 나라. 하지만 2026년 초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한 여성이 일어나 그 나라를 이끌게 될 것이다. 여성 총리의 등장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기존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한 여성 정치인이 등장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녀는 변화와 개혁을 약속하며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녀의 성품에 대해서도 묘사했다. 그녀는 매우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다. 동시에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따를 것이다. 하지만 비극적 운명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시간은 짧을 것이다. 2년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자연재해가 그녀를 삼킬 것이다. 재해의 성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2027년 가을, 일본의 역사상 가장 큰 재해가 닥칠 것이다.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육지를 삼키며 불이 하늘에서 쏟아질 것이다. 이것은 결코 약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것은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심판이다. 여성 총리의 최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국민을 구하려다가 자신이 희생될 것이다. 재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려다가 사고를 당할 것이다. 그녀는 순교자처럼 기억될 것이고 일본 국민들은 오랫동안 그녀를 애도할 것이다. 일본의 땅이 정화될 것이다. 줄리 그린은 일본의 재해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것이 일본의 과거 죄악을 씻어내는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일본이 과거에 행한 악을 기억하라라고 그녀는 말했다. 한국에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그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들,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고 생체 실험을 하고 온갖 악을 행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입으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전범들을 영웅처럼 섬기고 있다. 이것이 하늘의 분노를 일으켰다. 재해의 영적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2027년의 재해는 이러한 죄악을 씻어내는 과정이다.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지만 이것은 일본이 진정으로 새로워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땅이 정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될 것이다. 재해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이 재해 이후 일본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시작될 것이고, 특히 한국과 중국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동아시아 화해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국이여, 그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 말씀을 실천할 기회가 올 것이다. 일본이 고통받을 때 그들을 도우라. 과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라.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11월 15일을 주목하라. 줄리 그린의 예언에서 가장 구체적인 부분은 특정 날짜에 대한 언급이었다. 그녀는 11월 15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11월 15일을 표시하라라고 그녀는 선포했다. 그날 한국에서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작은 뉴스로 시작될 것이지만 점점 커져서 나라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그날 일어날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힌트를 제공했다. 그것은 정치와 관련된 것이다. 어떤 발표, 어떤 결정, 또는 어떤 폭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두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놓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절반은 환호할 것이고 절반은 분노할 것이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서로 대치할 것이다. SNS는 논쟁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한국이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었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이 사건의 파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이 혼란은 12월 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크리스마스도 평화롭지 못할 것이다. 가족들이 이 문제로 다투고 친구들이 등을 돌리며 교회들이 분열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혼란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 한국이 진정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련을 겪어야 한다. 표면적 화합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포용을 배워야 한다. 새해 첫날, 새로운 시작이 보일 것이다. 줄리 그린은 11월과 12월의 혼란 이후 2026년 새해부터는 희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2026년 1월 1일을 주목하라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날 무언가 상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화해와 관련된 것이다. 서로 대립하던 두 진영에서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 나서서 대화를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커져서 1월 말쯤에는 본격적인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양측의 지도자들이 비공개 회동을 갖게 될 것이다. 2월과 3월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2월에는 구체적인 합의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최소한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3월에는 이러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 봄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6년 봄이 되면 한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겨울 동안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웃기 시작할 것이다. 11월이 다가오면서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긴장과 기대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과연 줄리 그린의 예언이 현실이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 현실이 된다면 한국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한국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야, 너 어제 브랜든 빅스 영상 봤어? 응, 봤는데 진짜 심각하더라. 특히 한국 관련 내용이. 맞아. 나도 그 부분에서 소름이 돋았어. 11월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아니야? 그뿐만이 아니야. 중국이랑 일본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 특히 일본 여성 총리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렵더라. 자세히 얘기해봐.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 앉아서 들어. 길어질 거야. 브랜든 빅스가 이번에 본 환상은 지금까지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무서웠다고 하더라.
브랜든 빅스가 2025년 10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긴급하게 라이브를 켠 이유는 어젯밤 받은 환상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예언 사역을 해오면서 수많은 환상을 봤지만 어젯밤의 환상만큼 생생하고 절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 대한 환상이 동시에 왔는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환상이 시작된 시각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젯밤 정확히 새벽 3시 33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천장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도가 보였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다른 색깔로 빛나고 있었는데 한국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반으로 갈라져 있었고 중국은 어두운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환상이 11월부터 시작될 일련의 사건들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11월을 주목하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11월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특히 한국에서 일어날 일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또한 이번 예언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깊은 고뇌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솔직히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제가 거짓 예언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사람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번 예언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준비 기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해석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하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예언도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한국에 대한 예언은 11월에 일어날 정치적 사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이 한국을 완전히 둘로 갈라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상 중에 한국의 국회의사당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상세히 묘사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정확히 가운데에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붉은 깃발을 든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는 파란 깃발을 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건물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 분열의 원인이 될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힌트를 제공했다. 11월 중순, 아마도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한국 정치권에서 폭탄 같은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정책 발표나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 체제 자체를 흔드는 헌법적 차원의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국민의 정확히 절반은 이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볼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헌정 질서의 파괴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며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분열이 단순히 정치적 의견 차이를 넘어선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한국이 하나의 영토에 존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와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리 시위의 격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국의 주요 도시, 특히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될 것입니다. 낮에는 한쪽 진영이, 밤에는 다른 쪽 진영이 거리를 점령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를 통제하는데 한계를 보일 것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언론은 이 분열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할 것입니다. 각 언론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같은 사건을 보도할 것이고 이것이 국민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가 본 환상 중 가장 역설적인 부분은 한국 경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환상 중에 화려한 건물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그 건물은 밖에서 보면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드나들며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기둥과 벽에 금이 가 있었고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건물이 현재 한국 경제를 상징한다고 해석했다.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은 11월과 12월에도 계속 좋아 보일 것입니다. GDP 성장률, 수출 증가율, 주가지수 등이 모두 긍정적인 수치를 보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선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은 대부분 빚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그리고 정부 부채가 모두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젊은 세대의 경제적 절망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좌절이 11월의 정치적 혼란과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금융시장에서 일시적 패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이 드러나거나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가 파산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는 재빨리 개입하여 진화할 것이지만 이것이 더 큰 위기의 전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11월과 12월의 혼란이 2026년에는 본격적인 경제 위기로 폭발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것이 1997년 IMF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년 1분기부터 한국 경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더 이상 빚으로 성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 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될 것입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기업 도산이 급증하며 주가가 폭락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문제를 깨닫고 자금을 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코스피가 1500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위기를 막으려 노력하겠지만 정치적 분열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는 마비 상태고 여야는 서로를 비난하기만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위기가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이 위기는 한국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빚에 의존하는 성장에서 벗어나 진짜 혁신과 생산성에 기반한 성장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열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국민들의 단합입니다. 1997년 IMF 위기 때처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극심한 분열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환상에서 중국에 관한 부분은 매우 극적이었다. 그는 중국의 현 최고 지도자가 뒤로 물러나고 군부 출신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예언했다. 중국에 대한 환상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큰 용 한 마리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용 여러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중 특별히 강력한 두세 마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이것이 중국 지도부의 권력 구조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현재 중국을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자가 2026년 중반쯤 공식적으로는 자리에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내려놓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나 정치적 압박 때문일 수도 있고 스스로의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더 이상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게 등장할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의 뒤를 이을 사람들은 군부 출신 장군들이 될 것입니다. 특히 2명에서 3명 정도의 강력한 군부 지도자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군구나 군종을 대표하지만 서로 협력하여 중국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화는 2026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진행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는 중국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봤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은 일본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일본의 여성 총리가 탄생할 것이지만 그녀의 운명이 비극적일 것이라고 예언했다. 새로운 여성 총리의 특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매우 카리스마가 강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녀의 주요 공약은 여성 인권, 환경보호, 평화 외교 등이 될 것입니다. 초기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집권 초기에 그녀는 많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여성 강요 비율을 대폭 늘리고 환경 정책을 강화하며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에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희망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환상에서 본 것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임기가 2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가 본 환상 중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일본의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상 중에 일본 열도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의 어떤 재해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마치 일본 전체가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재해의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재해는 2027년 후반, 아마도 9월이나 10월쯤 일어날 것입니다. 여성 총리가 집권한 지 약 1년 반에서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가을철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재해의 규모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했다. 규모 9.5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일본 남부 해역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지진들을 촉발시켜 일본 전역이 동시에 흔들릴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10배 이상 되는 규모입니다. 쓰나미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지진과 함께 발생하는 쓰나미는 높이가 50m를 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태평양 연안 전체를 휩쓸 것입니다. 도쿄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화산 폭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설상가상으로 후지산을 포함한 여러 화산들이 동시에 폭발할 것입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 낮에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 전역의 농업과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킬 것입니다. 원전 사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원자력 발전소들입니다. 여러 원전이 동시에 피해를 입으면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재해의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일본의 여성 총리가 이 대재해 와중에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것이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든 빅스는 대재해 이후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그는 일본이 2가지 가능한 미래 중 하나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일본의 재건과 부흥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엄청난 재난을 겪으면서 일본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할 수 있다면 일본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전후 재건의 경험을 살려 더욱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세계가 일본을 돕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을 지원할 것이고, 이것이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만약 일본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미래가 될지는 일본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서로 돕는다면 반드시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열하고 서로를 탓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일어날 이 모든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석했다. 이 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동아시아 전체를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 나라가 겪는 시련은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한국의 분열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의 분열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념과 정치에 사로잡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도 해석했다. 중국의 지도부 교체는 중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군부 지도자들이 더욱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중국을 만들 것이고, 이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일본의 재해에 대해서도 영적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의 재해는 매우 비극적이지만 이를 통해 일본이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한 정화와 재탄생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후에 오는 축복도 크다고 강조했다. 제가 본 환상은 매우 어둡고 무서웠습니다라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한국의 분열, 중국의 혼란, 일본의 재해,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산통이라고 해석했다. 이 고통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산통과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산모가 겪는 고통처럼 새로운 동아시아가 탄생하기 전에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고통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준비와 회개를 촉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준비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준비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저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동아시아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재앙을 완화시키고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길을 예비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옵니다. 2028년의 새로운 동아시아를 기대하며 지금의 시련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브랜든 빅스의 11월 대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준비할 기회를 주었다. 그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아시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11월부터 시작될 일련의 사건들이 과연 브랜든 빅스의 예언대로 전개될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